한 청년이 이력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정입니다. 그는 낡은 조명 아래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자기소개서의 문장 하나를 고치고 경력 부분의 글자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완벽한 균형을 찾으려는 강박적인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그가 지원한 채용 사이트가 미동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정형화된 자동 탈락 메일뿐이었습니다. 서류 전형 통과율은 0%.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를 깊은 좌절감에 빠뜨립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봅니다. 도심의 거리는 눈부시게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새로 산 듯한 세련된 옷차림으로 출근하고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가득 차 있으며 배달 오토바이는 첨단 애플리케이션의 지시에 따라 쉴 새 없이 도시의 혈관을 가로지릅니다. TV 뉴스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0.2%포인트 웃돌았다는 낙관적인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증시는 소수 특정 대형 기술주 위주로만 급등하여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지만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 건수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모든 것이 지표, 즉 숫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힌 통장 잔고는 명확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 5일, 야간에 하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임대료와 최소한의 공과금, 식비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빠듯합니다. 생활비 절약을 넘어선 생존 모드입니다. 그는 지난달에만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을 2번이나 미루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식은 물론이고 평범한 한 끼 식사마저도 그에게는 이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재의 작은 즐거움마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이력서 파일을 엽니다. 이제 어디를 어떻게 또 고쳐야 이 지루한 지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습관처럼 손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 위를 배회합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같은 시각, 그 청년이 사는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의 초고층 빌딩, 한 대기업의 본사에서는 중역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창밖의 평온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올해 매출은 당초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지만 핵심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작년 대비 3%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경쟁 심화로 인한 판관비 증가 때문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작년보다 10% 이상 커졌고 무엇보다 미국 발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대출 이자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모두들 보고서에 찍힌 냉혹한 숫자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가장 민감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돌아온 대답은 간결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분간 전면 보류입니다. 불가피한 경영 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현 인력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장면, 이력서를 고치는 청년과 채용을 동결하는 기업 임원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구직자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문을 걸어 잠그고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것이 경제 지표들이 정상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스템의 가장 민감한 부분, 즉 고용시장에서는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식 실업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오른다는 하나의 신호를 믿어왔습니다. 통계청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그 숫자가 올라가면 그제야 비로소 위기를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경제적 현실을 포착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후행성 신호입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통해 사람을 대규모로 내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기준 자료를 보면 공식 실업률은 이 9%라는 놀라울 만큼 낮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그 숫자 이면에는 훨씬 어둡고 복잡한 고용시장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15세 29세의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는 확장 실업률은 15.2%에서 16.1%에 달합니다. 이는 공식 통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사실상 청년 6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직 단념자, 즉 장기간 일자리를 찾다가 지쳐서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35만 3천 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통계적으로 비경재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 통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최근 보고서들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는데 이는 이들이 일할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좌절 속으로 침잠한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구조적인 변화는 고용의 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 형태별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비중을 늘리는 추세가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1.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22.6%,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19.2%를 차지합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구조에서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고용 대신 유연 고용, 플렉서벨 임플로이먼트,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임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구조의 불안정화는 소비시장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지수 CSI를 보면 가계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10에서 115 수준을 유지하며 낙관적이었던 지수가 하반기에는 105에서 110 수준으로 주춤하더니 2025년에 들어서는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10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CSI가 100을 하회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미래보다 나쁘다고 보는 사람이 좋다고 보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래 소비 전망을 묻는 항목에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3%,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수록 곧 다가올지 모를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소비 위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불필요한 사치품과 여가 활동, 문화생활부터 줄입니다. 다음에는 외식 횟수를 대폭 줄이고 마트에서는 익숙했던 브랜드 대신 더 저렴한 노브랜드나 가성비 제품을 선택합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이러한 소비 패턴의 질적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내구재, 도러벨즈의 소비, 즉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 같은 목돈이 드는 소비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위축됩니다. 완성차 업계의 2025년 하반기 국내 판매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하고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차량 교체 계획을 1에서 2년씩 미루거나 고장이 나지 않는 한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하며 지출을 방어합니다. 그 결과 한국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는 164만 대로 6.3%나 감소했습니다. 더 흥미롭고 미시적인 현상은 식료품 소비에서 나타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의 외식 지출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가정 내 식사, 내식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료품 실질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며 무려 9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배달 음식도 최소 주문 금액과 할인 쿠폰이 있을 때만 주문하는 패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명한 절약을 넘어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이 가계의 가장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선택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소비 위축은 곧바로 기업의 매출 감소와 재고 증가로 이어집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인 마케팅 비용과 설비 투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동결하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며 성과가 낮은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축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가계소득은 정체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대한 악순환, 즉 디플레이션 압력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경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돈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피와 같습니다. 가계가 소비하고 기업이 생산 및 투자하고 금융이 자금을 중개하고 정부가 조세를 걷고 재분배하는 이 순환고리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경제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순환고리 중 하나라도 막히거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전체 시스템은 중병에 걸린 것처럼 둔화됩니다. 특히 국제자본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외국인 투자 동향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순매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부 분기에는 대규모 순매도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제의 미세한 징후, 즉 성장 둔화의 조짐, 금리 변화의 예측, 환율 불안정성 등을 감지하면 디리스킹, 더리스킹 차원에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합니다. 자본 이탈은 단순히 증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국제 수지 통계를 보면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를 포함한 자본 수지 항목에서도 지속적인 유출 압력이 관찰됩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지면 국내 자산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압력이 가해집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해져 가격 하락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순자산 가치도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를 더욱 강력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본 이탈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금리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전 세계 자본은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은 미국 달러 자산, 특히 미국 국채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위 킹달러 현상입니다.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투자는 물론이고 소비가 더욱 급격히 위축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한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당국의 딜레마를 이중 구속, 더벨 바인드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내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내수는 잠시 살아나겠지만 자본 유출 압력이 커져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책당국은 두 가지 나쁜 선택지 중 덜 나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과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패닉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데이터를 보면 단기 및 중기 변동성 지수, VIX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 경제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사건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가계의 금융자산 중 예금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원금을 지키려는 방어적 선택, 즉 자산의 안전 운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패닉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자기 실현적 예언, 셀프 폴필링 프라퍼시, 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산을 선제적으로 팔아치우면 실제로 시장에는 매물 폭탄이 쏟아져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실제로 가격 하락을 눈으로 확인한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져서 공포에 질려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었던 것이 실제 유동성 위기와 실물 경제 위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한 경제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며 금융시장에서 심리는 펀더멘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이 아직 나빠지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시장은 여지없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심리와 현실은 서로를 강화하며 걷잡을 수 없는 하강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징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의 샘물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고용시장의 미세한 흔들림, 정규직 감소, 계약직 증가, 즉각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 지출을 얼어붙게 합니다. 소비의 급격한 위축은 기업 재무제표에 곧장 빨간불을 켜며 이윤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하게 만듭니다. 이때 투자 기회를 잃은 대규모 자본은 더욱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찾아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이 자본 이탈이야말로 시장 전체를 순식간에 공포, 패닉 상태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이 금융시장의 대혼란은 다시 실물 경제의 근간인 고용시장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어 불안정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조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제적 곤궁은 폭풍우처럼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 저하, 소비 위축, 기업 활동의 위축, 그리고 자본 이탈이라는 일련의 치밀한 과정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숨겨진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외환시장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외국계 투자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순간 국내 통화인 원화의 가치는 불가피하게 급락합니다. 이는 곧 달러당 원화 환율이 치솟는다는 의미인데 표면적으로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원유, 핵심 광물, 그리고 주요 식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은 이 환율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흡수합니다. 관세청의 수입 물가 지표 분석에 따르면 환율 급등의 충격파는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되기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이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유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석유, 겨울철 난방에 쓰이는 천연가스, 그리고 주요 곡물과 같은 기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러한 원가 상승 압력은 곧바로 제조업의 생산 라인과 식품 가공업 전체로 도미노처럼 확산됩니다.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마진을 줄여가며 이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려 노력하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최종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기에 일반 대중은 오히려 미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커피 한 잔 값이 몇백 원 오른 정도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몇천 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은 아직 일상생활의 균형을 깰 정도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파동은 시스템 붕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생활물가 심층 조사 결과는 환율 상승의 여파가 얼마나 집요하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필수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가정의 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까지 전방위적으로 상승합니다.
개별 품목의 인상폭은 작아 보일지라도 모든 필수 지출 항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심각하게 잠식합니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실질소득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명목소득, 봉급은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했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맞물립니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생존을 위해 소비 지출을 극단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범위한 소비 위축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 고용 축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용 절감 조치를 단행합니다. 고용의 감소는 다시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깊은 늪을 형성합니다. 결국 해외 자본 이탈이라는 금융적 충격파가 환율을 매개로 하여 일반 가정의 식탁과 난방비의 직접적인 생활 수준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들은 이러한 자본 이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하며 시스템이 완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착화되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합니다. 경제연구원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의 징후만 나타날 때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여러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회복 탄력성을 잃고 급격히 기울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위기의 징후들이 가장 교활한 것은 그것들이 항상 미세하고 느린 속도로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이를 위기로 체감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모든 것이 경제 지표가 여전히 정상 범위 내에 있을 때입니다. 통계상의 실업률은 낮고 GDP 성장률은 긍정적이며 주식시장도 폭락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고용의 질이 훼손되고 단기 계약 증가, 소비 심리가 깊은 침체에 빠지며 대규모 기관 자본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해외로 이동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평온함, 즉 고요한 수면이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장 해제시키는 순간 경제 시스템은 이미 파국적인 임계점을 향해 무섭게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근 후 지하철에 몸을 실은 한 직장인.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을 무심히 바라봅니다. 증시, 이틀 연속 하락 마감.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 지속. 그는 손가락으로 알림을 옆으로 밀어 지웁니다. 굳이 주식 계좌 앱을 열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손해를 보고 팔 생각도 없으니 안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합리화합니다. 창밖을 내다본 저녁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번화가 편의점 앞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식당 창문 너머로는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야. 모두들 평소처럼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하지만 그의 일상 속 선택은 이미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대금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부터 불필요한 외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매주 보던 OTT 서비스 구독 몇 개를 취소하기로 결심합니다. 친한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도 최소한 한 번은 건강상의 핑계를 대고 정중히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자발적인 절제 선택들이 모여 그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체 소비 시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간신히 달성했지만 순마진율은 작년 대비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만기가 다가온 대출의 이자율도 은행 측의 요구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사업 계획서에 신규 채용 항목 전체를 굵은 펜으로 지웁니다. 올해 확보하려 했던 신규 인력 2명 충원 계획은 내년 하반기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니다.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니
기존 직원들이 업무 강도를 조금 높여 분담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결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회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선택들이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 계획이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고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기존 인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넘쳐나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메마르는 고용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 또한 동일한 방향의 선택을 합니다. 소비를 멈추고 저축을 극대화하며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극도의 보수적 선택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논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절약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스리프트 이라 명명했던 것처럼 모든 경제 주체가 동시에 저축만 하고 소비를 멈추면 전체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됩니다.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는 경제의 순환 원리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소비 위축은 기업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주말 저녁, 한 부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은 최근 회사 내부 분위기가 흉흉하며 구조조정 루머가 돌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아내의 얼굴에도 깊은 걱정이 드리웁니다. 그들은 몇 달 전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했던 새 자동차 구매를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당분간은 무조건적인 현금 확보만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단 하나의 합리적인 결정은 곧바로 자동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판매량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지면 완성차 회사는 생산 물량을 줄이고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를 축소합니다. 부품 회사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추가적으로 인력을 감축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직원들은 다시 소비를 줄이는 연쇄 반응이 마치 지진의 일처럼 경제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보고서는 이러한 연쇄 하향 효과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소비가 단 1%만 감소하더라도 그 충격이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차가 존재하며 고용 악화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더 강력한 2차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변화는 결코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닥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미세하고 방어적인 개인들의 선택들이 소리 없이 쌓여 사람들이 위기를 체감하기도 전에 거대한 경제적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불확실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당연한 방어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며 경제 위기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체가 비합리적인 파국으로 치닫는 역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의 비합리성을 만들어내는 이 모순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장 안전해 보였던 선택, 즉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행위가 사실은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가장 늦은 자살 행위가 되는 순간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 암울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이 2025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9.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 역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명목상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신호들은 경제가 완전히 붕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일말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와 회복의 징후가 이처럼 동시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상황이야말로.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두 가지 상반된 힘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제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희망의 물결이 절망의 파도를 압도할 만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금 도시는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고 있지만 수많은 고층 건물과 대로변의 불빛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편의점의 유리창 너머로는 고요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현대인의 일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각자의 보금자리로 향하며 알 수 없는 미래가 담긴 내일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지하철역 플랫폼에는 막차를 기다리는 몇몇의 잔상이 남아 무심하게 스마트폰 화면만을 들여다봅니다. 그 작은 액정 속 세상이 현재의 불안으로부터 잠시나마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인 듯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도심의 거리는 평온하고 사람들은 굳건한 일상의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엔진처럼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공식적인 통계 숫자들은 어김없이 발표되며 뉴스는 쉼없이 다음 소식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온의 이면에서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조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누군가는 자신의 이력서를 수십 번 다시 수정하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도 핵심 채용 계획을 조용히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가정에서는 막연한 불안감 속의 해외여행이나 주택 마련 같은 큰 지출이 포함된 내년의 소중한 계획들을 속삭이듯이 접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개별적인 고뇌와 작은 규모의 자기 방어적 선택들이 모여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될 내일의 경제적 풍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는 그 누구도 감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밤 이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봐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통찰과 의견은 언제나 다음 영상 제작의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숨겨진 긴장감이 만들어낼 새로운 국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